다양한 액세서리 소품을 만들 수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화관입니다. 화관은 작지만 손이 많이 가는 소품으로 생화나 조화 둘 다 많이 사용되는데요. 특히 생화로 만드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생화는 빨리 시들기 때문에 물내림이 적은 꽃과 소재를 사용해야 하며 빠른 시간 내에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웨딩 촬영이나 브라이덜 샤워 등에서 보다 쉽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히아신스 화관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준비물: 리본, 진주, 니퍼, 철사, 히아신스. 적당한 두께의 철사를 준비합니다. 철사는 호수가 적을수록 두껍습니다. 20번이나 18번 철사가 적당해요. 머리 둘레에 맞춰 철사를 잘라주세요. 히아신스 꽃잎은 하나하나 땁니다. 철사에 꽃잎을 한 방향으로 끼우고 중간중간 진주 액세서리도 함께 끼워주세요. 끝까지 꽃잎을 끼우면 철사 끝을 니퍼로 말아준 후 그 사이에 리본을 끼워줍니다. 리본을 묶어준 후 머리에 쓰면 화관 완성! 생화 화관 만들기 중 혼자서도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히아신스 화관. 참 쉽죠? 똑같은 방법으로 팔찌도 만들 수 있어요. 히아신스는 비교적 오래가는 꽃이라 하루 정도는 거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셀프 웨딩이나 사진 촬영할 때 활용하기 좋습니다. 향이 좋기로도 유명한 히아신스, 화관으로 활용해보세요. 생화는 조화가 따라올 수 없는 생동감과 자연스러움이 있지만 다루기가 꽤 까다롭고 형태를 잡기 어려워 전문가가 아니면 부케를 만들기 꽤 어렵게 느껴지죠. 오늘은요, 간단하게 부케를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쨍한 컬러감의 부케는 야외 촬영에서 특히 빛을 발하는데요. 오렌지빛 튤립을 메인으로 부케를 만들어 볼까요? 튤립, 샌더소니아, 페니쿰, 리본, 플로랄 테이프, 지철사, 가위. 사용될 꽃과 소재의 부케 손잡이 부분 아랫잎들을 정리해주세요. 전체적인 형태를 생각하면서 라인이 예쁜 튤립 하나를 메인으로 하나씩 위로 겹쳐서 잡아줍니다. 줄기는 서로 얽히지 않도록 일자로 잡아주세요. 꽃에 예뻐 보이는 모양을 봐가면서 잡아줍니다. 샌더소니아를 부케 형태에 맞게 포인트로 사이사이에 넣어주세요. 꽃의 높낮이를 다르게 해줘도 예뻐 보이겠죠? 페니쿰을 넣어서 싱그러운 느낌을 더해줍니다. 지철사로 단단히 고정한 후 잡았을 때 손가락 마디 하나 정도 남는 위치에서 줄기를 일자로 잘라서 밑단을 정리해주세요. 어울리는 리본으로 줄기를 묶어서 부케를 완성해줍니다. 튤립 하나와 샌더소니아를 어울리는 형태로 잡아준 후 부토니의 줄기를 플로랄 테이프로 감아서 고정해주세요. 자석핀이나 옷핀을 꽂을 위치를 잡은 후 줄기 아래쪽을 자릅니다. 그럼 어울리는 리본으로 줄기를 묶어 완성!
튤립은 온도에 민감한 꽃입니다. 빛을 보거나 온도가 높으면 꽃잎이 벌어지고 빛이 없는 실내 냉선은 꽃잎이 오므라듭니다. 꽃의 변화에 따라 사진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경험해 보세요. 셀프 웨딩이 유행하는 요즘, 어렵지 않은 튤립 부케와 부토니의 만들기 도전해 보세요. 테라리움이란 유리 그릇이나 유리병 안에서 작은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병류이기 때문에 보틀가든이라고도 합니다. 용기 안에 서너 종류의 식물을 옮겨 심어 감상할 수 있도록 한 실내 장식을 겸한 원예인데요. 키우기도 간편하고 인테리어에도 효과 만점이라 가드닝 인테리어를 할 때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만의 작은 정원, 테라리움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난석, 화산석, 마사토, 배양토, 장식돌, 모래, 유리병, 피규어, 비단이끼, 수태, 선인장과 다육식물. 유리병을 깨끗하게 세척해서 준비해주세요.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난석을 가장 아래 깔아줍니다. 흙의 유실을 방지하고 습도 조절을 위해 물에 젖은 수태를 난석 위에 깔아줍니다. 이때 중앙 부분에 수태를 놔주세요. 통기성 좋은 화산석을 유리 벽면으로 둘러서 겉에서 보기에 좋게 배치합니다. 마사토 60%, 배양토 40%를 섞은 흙을 수태 위에 깔아주세요. 선인장과 다육을 보기 좋게 배치하고 뿌리는 흙으로 잘 덮어줍니다. 식물이 쓰러지지 않게 꼼꼼히 흙으로 덮어주세요. 장식돌, 마사토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비단이끼, 모래로 흙을 덮어준 후 피규어를 배치해 취향껏 장식하면 더 좋겠죠? 그럼 테라리움 완성! 비단이끼는 2-3일에 한 번씩 분무하여 촉촉하게 관리해주고 선인장과 다육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을 분무해주세요. 배수구멍이 없어 과습으로 식물이 죽을 수 있으니 물은 적당히 주며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배치하면 된답니다. 수분이 과다하거나 외부 온도가 낮으면 유리 용기 내부에 물방울이 맺힐 수 있는데 이때 실내 온도를 높이거나 빛을 쬐어주세요. 나만의 작은 정원, 테라리움으로 가드닝 인테리어에 도전해보세요. 매년 끊이지 않는 교통사고. 이에 2016년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중 어린이, 교통약자, 보행자, 운전자 모두를 위한 새로운 교통정책인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자 안전 수준의 개선을 위해 전국 도시지역 일반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정책인데요.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속도를 줄이면 보행자 안전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자동차가 시속 60km로 보행자와 충돌하는 경우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2.6%로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시속 50km로 충돌하면 72.7%, 시속 30km로 충돌하면 15.4%로
속도가 줄어들수록 피해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체 사고 건수는 13.3% 감소,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63.6%나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안전속도 5030을 먼저 시행한 부산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4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속도가 줄면서 교통지연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한 속도가 60km에서 50km로 줄어도 통행시간 차이는 단 2분 차이밖에 나지 않게 되고요. 부산시의 택시요금 실증조사에 따르면 요금도 106원 증가하는 것에 불과해 교통정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구시도 대구 안전속도 5030이라는 이름의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 시속 50km를 원칙으로 하되 이동성 및 순환 기능이 높은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신천동로, 앞산 순환도로 등은 현행속도 유지 또는 시속 60km까지 허용하고 간선도로와 접한 보호구역의 경우 본선 제한속도를 감안해 시속 40km까지 허용하기로 해 안전뿐만 아니라 소통까지 고려했습니다. 주택가와 이면도로는 현행과 같이 시속 30km 이내로 유지하면서 교통안전 시설물을 추가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행 이후에도 모니터링과 신호체계 조정 등을 통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당장 조금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함께 해주실 거죠? 보행자 아닌 운전자는 없습니다. 안전속도 5030,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화재나 응급 상황 발생 시 구조팀이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5분은 생명과 직결된다고 해서 골든타임이라 부르는데요. 하지만 도심 속에서 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 골든타임 안에 현장에 도착하는 경우는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소방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할 때 일부 운전자들은 어디로 어떻게 비켜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골든타임이 생명인 긴급 차량에 어떻게 길을 터주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방도로에서 긴급 차량을 발견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측으로 이동해 정차하면 되는데요. 그러나 좁은 일방통행 도로에서 주정차 차량 등 장애물로 인해 우측으로 이동할 경우 긴급 차량의 통행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통 상황에 맞게 이동에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편도 1, 2차선 도로에서는 소방차가 진입하면 도로의 가장 우측 자리로 피해 서갖고 일시 정지해 주시면 됩니다.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소방차가 진입로에 따라서 좌측, 우측으로 피해 주시면 됩니다. 교차로 부근에서 갑자기 소방차가 진입한다고 갑자기 차가 멈춰버리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차로 부근을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 주시면 됩니다. 횡단보도일 때는 소방차가 진입하면 초록불이라도 보행자께서는 잠시 멈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신호를 더 기다리는 2, 3분 동안 긴급 차량이 2~3명 이상의 목숨을 더 구할 수 있습니다. 소방차 양보는 선택이 아닌 의무인데요. 소방차 진로를 방해하거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합니다.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소방차 길터주기는 양보가 아닌 의무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꼭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배려. 소방차 길터주기는 생명길을 넓히는 첫걸음입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 부족으로 전국에 쓰레기 산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시장은 꽉 막혀서 재생원료 가격이 폭락하고 재생원료를 만들어도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연간 2만 2천여 톤의 고품질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입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페트병을 연간 약 24만 톤 재활용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중 고품질 재활용 비율은 10%뿐이라 오히려 고품질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재활용을 위해서는 깨끗한 투명 페트병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유색, 무색 구분 없이 페트병을 배출했고 그로 인해 투명 페트병만 따로 선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들에게는 무색 페트병 제조법을 제정했고 2020년 12월 25일부터는 국민들이 이를 올바르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제를 시행했는데요. 전국 공동주택에서 시작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이란 페트병 자체에 색이 없고 투명한 생수병, 음료수병 등을 다른 플라스틱 쓰레기와 분리해 전용 수거함에 따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일회용 플라스틱 컵, 이물질이 닦이지 않는 지저분한 병, 과일 트레이, 계란판 등은 다른 플라스틱이 섞여 재생원료의 품질을 저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플라스틱류로 배출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페트병 안에 있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준 뒤 페트병에 붙어있는 라벨지를 제거하고 페트병을 압착한 후 뚜껑을 닫아 투명 페트병을 전용 수거함이나 비닐을 모아 따로 배출하면 됩니다. 이때 플라스틱 고리와 뚜껑은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분리되기 때문에 굳이 분리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우리가 투명 페트병을 잘 분리 배출한다면 연 2.9만에서 10만 톤의 재활용 원료가 국내에서 확보가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분리 배출된 투명 페트병은 고품질 플라스틱 원료로 재탄생해 의류, 가방, 신발 등으로 재탄생한다고 합니다. 최근 에코 패션을 추구하는 브랜드들이 증가하면서 페트병을 폴리에스터 섬유로 만들어 플라스틱 줄이기와 탄소 배출 감소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겨울에 많이 입는 양털 뽀글이 외투도 폴리에스터 소재로 재활용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가전부품 원재료, 전기, 전자부품까지 다양한 소재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기는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잘 재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올바른 분리 배출로 자원 재활용 함께 해주세요.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15.7%로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 사회로 진입했는데요. 이에 맞춰 국가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초연금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이 확대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기초연금이란 2014년 7월에 도입돼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면 받으실 수 있는 연금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확대되는데요. 2019년 소득 하위 20% 이하였던 지원 대상이 2020년 소득 하위 40% 이하,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하로 점차 확대됐습니다. 또 2020년 소득 하위 40%까지는 월 최대 30만 원, 소득 하위 70%까지는 월 최대 25.5만 원을 지급했던 지원금이 올해부터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단독 가구에는 월 최대 30만 원, 부부 가구는 48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액도 단독 가구 소득 인정액 148만 원, 부부 가구 소득 인정액 236만 8천 원에서 2021년에는 단독 가구 소득 인정액 169만 원, 부부 가구 소득 인정액 270만 4천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인데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하니 본인이 이에 해당되신다면 직접 신청하시거나
주변에 해당되는 어르신이 계신다면 알려드리면 좋겠죠? 기초연금제도의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드리고요. 또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기 힘들다면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는데요. 기존 43만 명 수준인 서비스 대상자 규모에서 올해 6월 2일부터는 50만 명까지 늘려 독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과 건강 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신체 기능 및 정신적 기능에 어려움이 있거나 독거 고령 부부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한 지원 복지 제도인데요. 지원 내용으로는 안전지원 서비스, 사회참여 서비스, 생활교육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연계 서비스, 특화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해당되는 어르신이라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역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 정책을 알지 못해 수급받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노인복지 제도들을 잘 활용하셔서 안락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